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반야신경과 양자역학의 제3부는 대한불교진흥원의 재정적 지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반야신경과 양자역학의 제3부 가운데 22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인지과학의 마음 개념으로서 인지신경과학에 대한 내용입니다. 디지털 컴퓨터에 유추하여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시도한 고전적 인지주의 마음 개념에 문제가 있어 두뇌에 유추하여 생명체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인지과학의 제2 패러다임입니다. 이것을 신인주주의라고 합니다. 신인주주의 철학의 바탕을 두고 마음을 연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인공신경망을 통해 마음을 이해하려고 한 연결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두뇌신경에 대한 신경과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인지신경과학입니다. 사람의 몸과 마음이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몸에 이상이 있으면 이것이 생각이나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누구나 경험할 것입니다. 역으로 극도의 긴장이나 공포, 분노와 같은 감정이 몸에 이상을 가져오는 건 역시 누구나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몸과 마음이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해서 이 둘이 같은 것인가 하고 묻는다면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쉽게 대답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철학에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고 종교에도 몇 가지 서로 다른 주장이 있습니다. 철학과 달리 과학은 주로 물질과 물질로 된 몸에 관해 연구를 하기 때문에 정신에 관해서는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신경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자연과학이 정신에 관해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신의 철학과 입장에 따라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주류학계의 핵심적인 주장은 간단합니다. 심리 상태는 두뇌 상태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컴퓨터 균형주의에서 두뇌를 하드웨어, 마음을 소프트웨어로 보는 것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신경과학에서는 두뇌를 단순히 성능 좋은 컴퓨터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류 인지신경과학계는 두뇌가 하드웨어, 마음이 소프트웨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두뇌가 그대로 마음이라는 것으로서 컴퓨터 기능주의가 사실상 이원론인 것에 반해서 주류학계의 과학자들은 철저히 유물론입니다. 인간에게는 분명히 정신활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과학자들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데는 물론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경과학자들이 지금까지 관찰한 바에 의하면 제가 21강에서 설명한 것 말고도 인간의 정신활동 하나하나에는 그에 상응하는 신경 및 두뇌 활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만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지난번 강의에서 설명드린 스키너의 상자인데, 쥐가 그 상자를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레버를 누르면 모기가 나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쥐는 자기가 레버를 누르면 모기가 나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것을 학습하게 됩니다. 근데 2단계는 모기를 단어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버를 누른다 해서 모기가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나오지만 어떤 때는 나오지 않게 합니다. 그러면 이 쥐는 모기가 나올 때까지 마약 중독자처럼 계속 누릅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을 통해서 행동주의 심리학을 가르쳐 스키너는 바람직한 행동을 습득하기 위해서 보상을 통해 행동을 형성해가는 방법이라고 정의했는데, 이 철학에 따라 당근과 채찍으로 사람을 훈련시키고 동물을 길들인다고 할 때 보통 당근은 보상을 의미하는데 사실은 당근 그 자체가 보상은 아닙니다. 보상은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뇌 안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다른 실험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스키너의 상자를 약간 변형시킨 실험인데 올즈라는 학자가 실험한 겁니다. 똑같이 쥐는 레버를 누르기는 합니다. 근데 레버를 누를 때 모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레버를 누르면 쥐의 망상계가 자극을 받아 쾌감을 느낍니다.
그럼 쾌감이 나오니까 모기가 나오지 않더라도 쥐는 모기를 먹는 것도 있고 탈진할 때까지 레버를 계속 누릅니다. 제 기억에 의하면은 1시간 동안에 쥐가 2000번을 눌렀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떨까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그 히스라는 사람이 사람을 대상으로서 5일간 실험과 비슷한 걸 했는데 사람도 그 쾌감 중추를 자극하면 강렬한 쾌감을 느낍니다. 이게 그림에서 보이는 파란 점이 바로 측좌핵이라고 부르는 쾌감 중추인데 히스의 실험에 의하면 어떤 피실험자는 쾌감에 몰입하여 3시간 동안 1500번이나 스스로 전기 자극을 가했다고 합니다. 1시간 동안에 500번 누른 거죠. 그럼 쥐가 1시간 동안에 2000번 누른 거나 사람이 1시간 동안에 500번 누른 거나 뭐 차이가 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별 차이가 없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문제는 외부에 있는 어떤 당근이 아니라 두뇌 안에 있는 겁니다. 두뇌 안에서 쾌감을 느끼게 한다는 데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 신경 전달 물질의 작용인데 신경 전달 물질은 몸 전체에 전달되어 수많은 의식적, 무의식적 활동을 조직합니다. 그러니까 시냅스를 인위적으로 컨트롤하면 사람의 행동, 생각 등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70여 가지 신경 전달 물질 외에도 마음이나 생각이나 행동을 바꾸고 조정할 수 있는 새로운 신경 전달 물질을 개발하여 시냅스에 주입한다면 어떤 세상이 올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정도로 이 물질은 우리의 마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이 아니더라도 그 뇌의 신호를 해독할 수 있는데 2000년대 초반부터 신경과학자들은 그 알맞은 기기를 통해서 뇌 신호를 해독해 왔습니다. 비록 초보 단계이긴 하지만 뇌에 전곡을 심어 뇌의 신호를 해독해서 그 생각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그림을 보고 있는지도 대략에는 알 수 있고 그가 생각하고 말하고 싶은 내용을 음성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문자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분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파리의 경우엔 그것의 행동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내는 단계를 넘어서서 조작할 수 있으니까 뇌공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기계로 사람이 보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은 한 15년 전에 이루어진 실험입니다. 아래 그림이 fMRI로 자기 공명 영상 장치로서 그 사진을 찍은 거고 위에 있는 것이 실물입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어렴풋이나마 사람이 뭘 보고 있는지를 짐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조금 더 최근에 한 것으로 한 10년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뇌졸중 환자는 말하기가 힘이 든데 그것이 생각하면은 그 전곡을 통해서 뇌신경 세포 사이에서 일어나는 신호 전달을 해석해 가지고 말로 바뀌는 실험도 성공했습니다. 그 문자로도 물론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라이스 대학 연구진은 2000년 초에 초파리의 뇌를 조정해서 사람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앞으로 이 기술이 인간의 신체 능력을 보완하거나 다른 사람의 뇌에 있는 정보를 알아내는 데 활용될 것이라는 전망을 나오는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예쁜 꼬마 선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예쁜 꼬마 선충은 뇌신경세포가 302개, 세포가 959개에 불과합니다. 이 본래의 뇌신경세포와 근육기관을 모두 매핑해요. 매핑한다는 말은 그대로 복사한다는 뜻이죠. 복사해서 이 가상뇌와 근육기관을 레고로봇에 재현했더니 어떤 지시와 정보도 프로그래밍 하지 않았는데도 살아있는 선충과 비슷한 방식으로 행동해서 이동, 정지, 역방향의 동작을 취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기계가 자연계의 생명처럼 물질 대사, 자기 복제 등을 하게 되면 기계와 생명에 대한 기존의 경계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즉 물질과 정신이라는 경계가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그림이 그 예쁜 꼬마선 중에 뇌신경세포를 나타내는 그림이고, 지금 보이는 것이 그걸 그대로 복사해서 매핑한 겁니다. 이것을 그대로 레고 장난감에 넣었더니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선충이 움직이는 것과 이 장난감이 움직이는 것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그림이 실제 선충이고 아래 그림이 그 레고 장난감입니다. 특별한 지시가 없는데도 이 장난감이 실제 벌레와 유사하게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바탕으로 주유신경과학계가 주장하는 것은 마음이 바로 두뇌라는 것입니다. 즉 두뇌 신경의 전기화학적 반응을 통해 그 심적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신경과학은 철저하게 환원주의 입장에서 마음을 보고 있습니다. 결국 주류신경과학자들은 마음을 하나의 과정으로 보겠다는 것인데, 정신물질 이론론이나 대부분의 종교에서 아트만이나 영혼 같은 고정불변의 자아를 인정하는 데 반해 신경과학에서는 마음을 고정된 실체로 보지 않고 하나의 과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류 학계에서 물질과 마음의 관계를 보는 관점은 오직 물질 과정만 있을 뿐, 마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의 개념일 뿐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현상이나 심리상태라는 것이 복잡해 보여도 알고 보면 본질적으로 물질적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과학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의 거시적인 현상을 보다 간단한 기본적인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열과 관련된 현상입니다. 옛날에 기체가 분자로 이루어져서 운동한다는 건 모르던 시절에서 당시의 과학자들은 물질에 플로지스톤이라는 그 열의 원소가 있어가지고 열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플로지스톤이 많이 들어오면 그 물질은 뜨거워지고 줄어들면 그 물질은 식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플로지스톤 설은 열 현상을 거의 완벽하다 할 만치 잘 설명을 하여서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이 플로지스톤 설로서 열 현상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차츰차츰 과학이 발달해서 기체가 분자로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기체 분자 운동론에 의하면 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플로지스톤과 같은 것은 필요가 없게 됩니다. 기체의 압력과 온도 및 부피와 같이 열과 관련된 모든 거시적인 현상은 분자 운동 에너지로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열 현상을 분자 운동 에너지로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심적 현상은 전기화학적 반응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두뇌 신경과학자들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유물론자들의 생각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플로지스톤처럼 불필요한 개념이며 실제하는 것은 두뇌일 뿐이고 느낌이나 마음의 상태라는 것은 오직 두뇌 상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음이 그냥 그대로 두뇌라고 보는 관점을 물리주의 또는 동일성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불교인을 비롯해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주류 인지 신경과학자들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교 연기법에 의하면 신경과학자들의 마음 개념은 어떤 한 가지 면에서 탁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경과학자들의 문제가 있다면 물질을 유일시체로 보고 마음이 두뇌 신경의 작용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인데, 왜 신경과학자들이 물질을 유일시체로 보는 것을 반대하면서도 불교에서는 그것을 하나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 탁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인지 하는 것은 제 4부에서 논의하겠습니다. 이제 이 강의를 마치고 다음 23강에서는 신경과학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24강에서는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뇌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가 필요하고 주장하는 체화된 마음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